한 거대한 리프트는 사막의 뜨거운 햇살에서 어두운 공간으로 필 슈나이더를 내려보냈습니다. 100피트 아래로 천천히, 좀 더 200피트 아래로, 그리고 더 깊이 지구의 중심으로 내려갔습니다. 1979년 미국 정부에서 뉴멕시코의 작은 마을 둘스로 지하 군사 기지 확장을 위해 조사팀의 일원으로 지질학자이자 폭발물 전문가 슈나이더가 영입되었습니다. 슈나이더의 임무는 앞으로 지하기지 확장에 필요한 폭발물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 갱도로 내려가 아래 암석층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도 이런 종류의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슈나이더와 그의 팀이 갱도를 뚫었을 때 매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슈나이더가 본 적 없는 이상한 검은색 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보호복을 입고 있었으며 여러 무장한 녹색 베레모를 쓴 군인들과 함께 갱도 바닥으로 점점 더 향하고 있었습니다. 슈나이더도 역시 그들처럼 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슈나이더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리프트가 가장 아래층에 다다르자 그들은 그 맨 아래 갱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갱도의 모퉁이를 돌다가 괴이한 무언가와 만났습니다. 그 괴이한 것들은 슈나이더로부터 불과 몇 피트 앞에 있었습니다. 휴머노이드이지만 회색과 커다란 머리와 크고 검은 눈을 가진 3명의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2명은 키가 120cm 정도 작았지만 1명은 210cm가 넘어 보였습니다. 생명체들이 그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자 슈나이더는 당황하여 권총을 꺼내 작은 2 생물을 쏴 죽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 큰 생물은 손을 동그랗게 움직이며 파란색 광선을 발사했습니다. 빔에 맞은 슈나이더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등은 절개되었으며 그의 손가락 3개도 잘려나갔습니다. 그 생물은 마치 그를 해치우려는 것처럼 슈나이더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총소리의 녹색 베레모 팀이 슈나이더가 있는 모퉁이 쪽으로 돌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뽑은 무기는 경고 없이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는 비슷한 회색 생물 무리를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으며 땅바닥에 누워 공포에 쌓여 격렬한 싸움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와 함께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한 녹색 베레모의 강한 손이 자신을 싸움에서 끌어내어 리프트에 올려놓고 다시 지상으로 리프트를 작동시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프트는 지상으로 올라갔으며 슈나이더가 마지막으로 목격한 장면은 파란색 광선에 맞아 죽어가는 자신을 구해준 녹색 베레모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1995년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 연례 준비 엑스포에서 필 슈나이더가 열광적인 청중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슈나이더가 왼손을 천천히 들어 잃어버린 손가락 3개를 드러내며 자신의 말처럼 상처를 보여주기 전까지 이 이야기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그는 배와 가슴 흉터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종류의 수술을 받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슈나이더는 그의 증언대로 실제로 외계인들의 지하기지를 목격했을까요? 더 나아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슈나이더의 이야기는 이제 외계인 존재에 대한 답변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1996년 7월 8일 이른 아침, 소목장주 제시 곤잘레스는 둘스에서 남동쪽으로 약 193km 떨어진 뉴멕시코 혼도 외곽에서 자신이 방목한 소 무리를 확인하러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소중한 소가 바닥에 죽은 채 누워 있었고 죽은 소는 혀와 눈 그리고 생식기가 사라지고 아래턱에서 피부 조각이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상처의 가장자리는 레이저로 화상을 입거나 자른 것처럼 부드럽고 뜨거운 열에 탄 것 같았습니다. 곤잘레스는 한 지역 신문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가 맹수들에게 사냥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맹수가 이빨로 소를 찢으면 헝겊처럼 됩니다. 또 제가 면도날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렇게 깨끗하게 자를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소는 공기가 빠진 봉제 인형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인 것처럼 보였으며 놀랍게도 주위에는 피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슴과 엘크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사람으로 고기를 얻기 위해 사냥감을 도살하기 때문에 동물의 내장을 꺼낼 때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했다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맹수나 인간에 의해서가 아닌 괴이하게 훼손된 동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보고되었으며 항상 동일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 혀와 생식기는 사라졌으며 몸은 종이장처럼 압축된 것 같고 주변의 피자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70년대에 이 문제가 너무 자주 발생하여 FBI가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그들조차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이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하지만 안타깝게도 비단 동물뿐만 아니었습니다. 1956년 3월 조나단 플럽의 타사와 윌리엄 커닝햄 소령이 뉴멕시코 남부의 홀로만 공군 기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최근 모래 사막 어딘가에서 추락한 폭발한 로켓 실험의 잔해를 찾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서 출발한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커닝햄 소령이 모래 언덕 중 한 곳에 우뚝 서 있을 때 갑자기 피가 얼어붙는 비명이 공기를 가로질러 그의 등 뒤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비명이 들린 곳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고 그곳에서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플러벳의 다리에 감긴 구불구불한 뱀 같은 촉수는 사막 모래 위로 플러벳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촉수는 약 3m 떨어진 공중에 떠있는 괴이한 은색 우주선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커닝햄은 그를 구하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비된 듯 제자리에 얼어붙어 거의 움직일 수 없었으며 플러벳이 우주선 안으로 사라지고 곧 그 비행체가 엄청난 속도로 사라지자 그때서야 커닝햄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프로 곧장 달려가 공군 기지에 무전을 보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했습니다. 기지에 있던 상황실은 커닝햄에게 레이더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는 무언가를 포착하고 있다고 알렸지만 그것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군이 플러벳의 위치를 파악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반경 130km를 샅샅이 대대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13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사막 모래 위에 플러벳에 납작해진 알몸만 끔찍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다른 동물처럼 그의 눈과 혀와 생식기는 없었으며 바람이 빠진 것처럼 몸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그의 주변에는 혈흔도 없었고 나중에 부검 후에 그의 혈관이 하나도 파괴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막에서 피가 모두 뽑히며 며칠 동안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시체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모래에는 시체 청소부 짐승들만 죽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는 나중에 프로젝트 그룬지 보고서 13이라는 600페이지 분량의 정부 문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로젝트 그룬지가 작성한 14개 보고서 중에 13번째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몇 년 동안 UFO 목격 사건을 조사하는 공군 프로젝트 기관이 있었으며 공군은 이상하게도 13번 보고서를 제외하고 1번 보고서부터 12번 보고서까지 그리고 14번 보고서는 모두 기밀이 해제되어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3은 실제로 정부로부터 보고서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13이 없었다면 1에서 12번까지 보고서와 14번 보고서가 어떻게 순서대로 존재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고서 13의 존재에 대해 알려진 것은 1970년대에 보고서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2명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작가이자 라디오 진행자인 윌리엄 쿠퍼로 널리 알려진 음모론에 대한 광범위한 작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 잉글리시였고 그는 당시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었던 녹색 페레모의 캡틴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지만 정부는 왜 침묵하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1947년 7월 3일 맥브라질이라는 목장주가 말을 타고 뉴멕시코주 로즈웰 주변의 험준한 지형을 가로질러 한 목초지에서 다른 목초지로 양떼를 옮기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하늘을 가로질러 질주하는 이상한 원반 모양의 물체를 본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처럼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났으며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주변에 커다란 금속 덩어리와 언덕 꼭대기에서 다음 언덕으로 이어지는 다른 이상한 잔해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마치 어떤 종류의 항공기가 폭발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군이 조사를 위해 출동했고 초기 보고는 로즈웰 커뮤니티를 놀라게 했습니다. 로즈웰 아미 에어필드는 UFO 디스크 비행체를 회수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지역 헤럴드 신문은 비행 접시를 입수했다는 헤드라인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공군기지는 비행 디스크의 존재를 부인하고 대신 발견한 잔해가 추락한 기상 풍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개 자료에는 파괴된 기상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들고 포즈를 취한 제시 마르셀이라는 정보 장교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위대한 로즈웰 UFO 음모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로즈웰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986년 그가 사망한 지 30여 년 만에 제시 마르셀의 개인 일기가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1947년 그 운명적인 시기에 작성된 일기였는데 기상풍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르셀이 쓴 모든 종류의 글에는 특이한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색이고 매우 강한 양피지와 같은 물질과 은박지가 아니라는 점 이외에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상형 문자에는 숫자와 기호가 거의 없었습니다.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작은 숫자에 칠해진 것처럼 보였고
태울 수도 없었고 연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금속 소재는 어떻게 뒤틀리거나 뭉치더라도 기억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반응했습니다. 구겨진 조각이 테이블 위에 던져지는 것을 본 한 여성은 테이블 상판처럼 평평하고 구김이 없을 때까지 스스로 펴지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아세틸렌 토치를 재료 샘플에 대면 열이 완벽히 차단되어 거의 열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르셀이 거짓말을 기록했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침내 군대가 UFO를 발견하고 은폐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수년 동안 수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의문의 잔해를 발견한 후 군대가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추락 전 UFO의 예상 경로를 재구성한 결과 그들은 예상 궤적을 따라 남동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소형 우주선이 손상되지 않았지만 추락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외계인 시신을 처음 발견한 비행기를 조종한 올리버 핸더슨 대위와 시신이 발견된 후 트럭에 동승한 멜빈 브라운 경사는 작은 회색 외계인 4명의 시신이 그 근처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외계인들은 키가 120cm 정도 되는 휴머노이드였지만 큰 머리와 큰 검은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즉시 수거되어 군사기지로 이동했고 관련자들은 다시는 이 사실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아무리 단호하게 말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도 폭로하고 있으며 일부에 따르면 로즈웰 사건은 외계인과 미국 정부가 7년 후인 1954년에 공식화될 운명적 관계를 시작하는 일종의 첫 접촉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의 뉴멕시코의 공군 기지에서 외계인 대표들과 회의를 예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중요한 그리아타 조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약에는 외계인이 미국 정부의 첨단 미래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는 역사적인 합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 정부는 외계인에게 일부 동물과 제한된 수의 인간을 납치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서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계인들은 납치한 사람들의 명단을 정부에 제공하고 납치한 사람들을 납치한 장소로 돌려보낼 때 기억을 깨끗이 지워버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외계인들이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은 동물과 더 많은 사람들을 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그들 중 일부는 사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끔찍한 만행을 외계인들이 저지르는 것을 묵과하는 것이 그들이 얻는 과학적 진보와 비교했을 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익이었습니다. 우리는 1960년도부터 그 후 몇 년 동안 미국이 만들어낸 놀라운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나사가 설립된 지 5년 안에 스파이 위성이 발사되었고 레이저와 탄소 섬유가 모두 발명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그리아타 조약의 이점은 설명하기 충분한 발전이었습니다. 더욱이 냉전시대 한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첨단 기술을 습득해 소련을 견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미국 정부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외계인 입장에서는 왜 동물과 사람을 납치하고 싶어 했을까요? 존 리어는 1942년 전설적인 리어 제트기를 발명한 윌리엄 파월 리어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00여 종의 비행기를 조종하며 전 세계 CIA를 위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모든 FAA 비행기 인증서를 보유한 유일한 조종사가 되었으며 24살 때 세운 리어 제트기 세계 최고 속도 기록을 포함해 18개의 속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1985년 CIA 조종사들의 동창회에서 그렉 윌슨이라는 전직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연히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어는 그에게 깊은 존경과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윌슨은 1956년 링컨 히스 벤트워터스가 미국과 영국 공군 및 UFO 간의 일련의 시각적 접촉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비밀스러운 보도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리어가 그랬다고 말했을 때 윌슨은 이 보도가 실제로 음모가 아니며 실제 있었던 사실이며 그는 자신이 그것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음모의 진실을 찾기 위한 모임의 리더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리어는 커리어 내내 쌓은 광범위한 고위급 접촉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기밀 UFO 정보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훗날에 리어 역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모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위에 설명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리아타 조약의 종이 복사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그것 이상의 것으로 인류가 알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 그는 CIA와 외계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구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 지하 기지의 존재에 대해 서로 다른 4개의 조직으로부터 모두 다 기지의 존재를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지의 위치는 뉴멕시코의 둘스였으며 더 놀라운 일은 기지의 존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리어는 각 층이 특정 연구 목적을 위해서 지하로 3km 이상 깊이로 뻗어 있는 7층짜리 건물이며
하단부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끔찍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됩니다. 리어의 말을 빌리자면 이 실험에는 모니터링 및 프로그래밍 목적으로 뇌에 약 3mm 크기의 작은 탐침을 삽입하는 것과 외계인과 인간 사이의 유전적 교배가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외계인은 소화 기관이 기능하지 않고 위축되어 있다는 유전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소나 사람의 혀와 목에서 얻은 효소 또는 호르몬 분비물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말라비틀어진 채 발견된 동물이나 인간의 사체에 대한 이유이며 외계인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덜스 뉴멕시코의 비밀 기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에 대해 주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영상 처음 등장한 필 슈나이더입니다. 연설에서 그는 외계인의 동물 유전자 접합 실험과 실험 대상자들이 겪은 잔인하고 가학적인 고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리어의 주장처럼 슈나이더는 어떻게 외계인이 인간과 동물을 식량 자원의 한 종류로서 인간의 분비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이용해 음식물에 그들의 비타민을 혼합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슈나이더는 외계인들이 이러한 실험을 하는 이유를 과학에 대한 일종의 뒤틀린 사랑 때문이 아니라 지구를 완전히 점령하려는 외계인 지구 정복 아젠다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교배 및 유전자 접합의 목적은 진보된 정신 및 심령 능력과 함께 인간의 육체적 지구력을 갖춘 하이브리드 외계 인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영양 공급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대체하기를 원했습니다. 슈나이더에 따르면 최악의 내용은 둘스 베이스가 이러한 유형의 실험들을 수행하고 이 아젠다를 실현하는 여러 기지들 중 불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995년 그는 미국 전역에 131개의 유사한 시설이 존재하며 전 세계에 약 1,500개가 더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마하이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마그네토 레비톤 열차의 레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계인이 600만에서 700만 명의 인간을 납치하는 데 사용한 방대한 고속 지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954년 그리아타 조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는 슈나이더는 1995년부터 너무 늦기 전에 모든 대중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연설을 시작한 것입니다. 1996년이 되자 슈나이더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차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책과 그가 한 모든 연설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흥미롭게도 모든 연설을 시작할 때 같은 말로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자살했다고 말하면 내가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슈나이더는 친구이자 동료인 론 럼멜과 함께 외계인 소화제라는 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크레스튼이라는 암호명으로 활동했습니다. 럼멜은 출판을 시작한 직후에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공원에서 머리에 총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판결했지만 필 슈나이더를 포함한 친구와 가족은 럼멜이 살해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슈나이더는 자신이 자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서 자신이 그렇게 되었을 때 자살했다는 사실이 거짓임을 죽음을 통해서라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1996년 1월 17일 필 슈나이더가 친구와 가족이 제보에 의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될 것을 미리 염두한 그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처음에 쌓이는 검시관이 슈나이더의 목에서 찰과상을 발견했다고 밝히기 전까지는 심장마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경찰의 사인 보고서는 이상하게 갑자기 심장마비에서 질식사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것이 분명했고 공식 기사에 따르면 심장마비가 아니라 자살로 인해 고무 카테터를 목에 감고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식 발표를 부인하는 슈나이더의 전 부인 신시아는 필립의 왼손 손가락이 빠지고 어깨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필립이 손가락이 빠진 상태로 왼손으로 고무 호스를 쥐고 있다가 동작이 제한된 어깨로 스스로 호스를 3번 감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슈나이더가 자살할 생각이라면 왜 빠르고 손쉬운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신시아가 그가 사망한 후에 그의 아파트에 갔을 때 그의 모든 연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둘스 베이스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한 다양한 외계인 사진들과 기록된 자료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거대한 음모가 연루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지만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필 슈나이더의 사인은 정말 자살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숨겨진 세계에 대한 큰 비밀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인류에게 끔찍한 미래의 외계인 지구 정복 아젠다가 과거부터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하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슈나이더는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자살했다고 말하면 내가 살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